반갑습니다. 하여튼 이 오감과 기술 그리고 이제 오감과 인문학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제가. 근데 다행히 보니까 이렇게 요 그림의 한 가운데에 아트가 있네요. 이제 저희 학과 이름이 아트 히스토리 학과예요. 그래서 참 잘 왔다, 뭐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그 겸재정선, 그러니까 오감을 어떻게 이제 미술로 해석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은 요 강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감을 어떻게 해석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는 저 가로 안에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예술 정신이 표방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감을 통합하는 게 마음일 것 같고, 또 한편 생각을 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오감을 통합하면 살일 것 같아요. 살, 그죠? 그래서 이 융합의 중심에 아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예술가들 되게 보시면 알지만 되게 인간다운 예술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개 같거나 동물 같거나 거의 동물 수준의 그 감각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게 오감을 통합해낸 그런 인간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겸재정선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연희동, 남가자동, 그 모래내 천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요즘 말로 해서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풍광을 제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풍광은 그동안 우리가 예술의 대상으로 잘 삼지 않았던, 고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죠. 그건 이제 그런데 비해서 이 풍경은 지금 석굴암 본존불이 동해안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는 풍경. 혹시 석굴암 본존불 새벽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장관이죠. 혹시 해 뜨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해 뜨는 동해안의 석굴암 본존불이 보는 풍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는 풍경이 아니고 부처님이 보는, 신이 보는 풍경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풍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안녕치 못한 곳과 정말 신이 보는 아름다운 곳. 그래서 고전에서는 인간이 사는 곳보다는 신이 보는 곳 같은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예술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이제 그런 우리 땅을, 정말 아름다운 우리 땅을 이제 자기 예술 세계로 완성한 사람이 이제 겸재정선이죠. 우리 여기는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다가 못 가고 있는 금강산 위의 그림은 상팔담이라는 여러분들 구룡폭포에서, 외금강 구룡폭포에서 구정봉을 올라가서 굽어보는 8개 쏘가 있죠. 그 쏘는 정말 푸른색 깊은 구덩이여서 꼭 옥을 상감해 놓은 것 같아요. 하얀 바위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금강산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수레박 타고 목욕하는 목욕탕이에요. 그 중에 이제 나무꾼이 한 선녀의 옷을 훔쳐갖고 데리고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풍광의 아래 내금강 입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전체 그 땅에서 우리 조선시대 그 문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곳이 금강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들을 이렇게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서 선녀 옷 하나 훔쳐서 하고 싶죠. 요즘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시집을 안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동자들이 좀 내려와서 목욕을 했으면 좋겠죠. 저런 곳이 이제 예술의 대상이 되고, 바로 겸재정선이 그 금강산을
금강산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예술적 형식을 완성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름처럼 단발령 망금강, 그러니까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이죠. 여기 지금 단발령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겸재정선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풍경을 그리는 형식의 한 특징인데,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풍경을 그리면 서양화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림 풍경화를 배웠을 때는 내가 바라본 풍경만 그렸지 나를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내가 낙산을 그리면 낙산만 그리지 내 위치를 그리지 않는 게 이제 보통 서양화식 풍경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와, 그죠? 내 위치, 내가 그리는 모습을 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바라본 금강산, 그리고 나와 대상을 함께 이제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굽어본 부감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오감을 통합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겸재정선의 이 회화 형식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풀어가는 디지털 시대를 풀어가는 중요한 형식을 이 겸재정선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동양 사상으로 나와 대상,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나오죠. 아까 가수가 바다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친구가 가서 바다를 보는데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보는 것 같이 있다는 느낌, 그죠? 바다가 내 몸의 느낌으로 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임천지심 그랬습니다. 임천지심. 그러니까 산수의 마음, 산수를 바라볼 때는 인간의 마음,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산수의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의 형식을 이렇게 단발령 망금강 이런 형식으로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겸재정선이 아까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겸재정선이 우리 시대에 환생한다면, 부활한다면 아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겸재정선이 지금 태어났으면 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아티스트가 됐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요 왼쪽에 장안사 비용교, 장안사 그림이에요. 지금 아래쪽에 그림에 비용교가 있죠. 네, 비용교가 있는데 이 비용교는 지금 조선 후기에 홍수로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 다리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다리죠. 그래서 요 올라가면서 본 비용교, 그다음에 비용교에서 바라본 장안사, 그다음에 장안사에서 바라본 금강산, 이렇게 해서 세 장의 사진을 합성해야 하나의 그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이 합성화가 디지털 아티스트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아트, 만약에 디지털 혹은 IT 산업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강연 요청이 없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 아까 그 앞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융합의 문제를 이 겸재정선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세 장의 사진과 함께 부감해서 봐야 되는, 그 부감은 위에서 굽어보는 거죠. 위에서 부감을 겸재정선이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상상했죠. 부감은 새가 보듯이 나와 대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은 상상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걸 통합해낸 게 바로 금강전도예요. 금강산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한 화면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개의 사진을 합성해서 하나의 장안사를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수백 개의 사진을 찍어야 하나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겸재정선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런 지도적인 그림에서 자기의 예술적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러면서도 지금 중요한 여기
그 중앙선과 비로봉을 지금 위에 부분을 보고 계신데 그 거의 모양이 흡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이 상상은 장안사부터 저 비로봉까지 걸어서 이 자기가 본 금강산 전체를 기억해서 그걸 통합해내는 그런 그림이 바로 이 금강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대표작 하면 이제 금강전도 다 기억나시죠? 이 교과서 국사나 미술 교과서에서 보셨던 그림입니다. 자, 그걸 이렇게 이제 금강전도를 부채에다가 이렇게 또 그렸어요. 이게 이제 겸재가 말년에 추구한 이제 겸재가 장안사부터 저 비로봉까지 걸어서 금강산을 총체적으로 통합해서 본 결과를 이렇게 형상을 세세하게 묘사해 가면서 그렸던 데서 부채에다가 그걸 집중해서 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부채 그림 그리는데 한 30분, 40분쯤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붓질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 흔적을 느끼실 수 있죠. 별로 반응을 전혀 안 하시는데. 붓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붓질을 하고 있고 그 붓질의 감각은 저것은 이제 겸재가 80 고령이 된 80 노인이 돼서 그 기억 금강산의 기억을 쏟아낸 거예요. 붓질을 통해서 쏟아내는데 그 아나운서 선생님만 끄떡거리시네요. 그죠? 그 붓질 감각을 막 휘둘러대면서 겸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로 오감을 통합해낸 거죠. 오감. 대상의 마음을 저 화면에 담기 위해서 오감을 통합해냅니다. 그러면서 겸재가 그 오감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저기 장안사부터 비로봉까지 걸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바람, 하나는 물, 소리죠. 그 소리감을 저 부채에 담은 거죠. 그래서 저 부채로 부채질하면 뭐가 나와요? 금강산의 바람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겸재정선에 이 통합된 혹은 융합된 아이디어. 이 이제 그 디지털 아트 혹은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방향을 우리 겸재정선이 우리 고전이 이걸 만들어낸 거죠. 보세요. 이 산 봉우리를 이런 형태로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정말 금강산 아름답죠. 혹시 금강산 가보신 분? 앞으로 금강산이 개방이 되면 장산 될 것 같아요. 그죠? 좋죠.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정도 나오면 의학 소리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금강산을 따복따복 그렸던 60대 금강전도가 70대 와서 이렇게 정말 금강산에서 느꼈던 몸으로 느꼈던 이건 그 마음이 아니고 이건 살로 느낀 거예요. 그죠? 이 살로 느낀 거를 이렇게 쏟아내는 겸재 그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림인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저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시각적으로만 그냥 이런 진경산수화는 역사적 의미, 진경산수화의 역사적 의미는 오른쪽에 1600년경에 그린 이기영륜의 관폭도는 저게 이제 중국 형식이에요. 중국의 절강성에서 유행하던 명나라 후기에 유행하던 그런 형식이 조선 화가들이 배운 거죠. 그것을 겸재가 우리 땅을 그리면서 저런 그 중국의 문인들, 중국의 그 뛰어난 문인들이 추구했던 예술관, 자연관 혹은 문학 혹은 뭐 테크놀로지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그 그림의 이상, 그런 성리학적 이상이 중국에 있다고 생각했던 데서 이제 우리 땅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그 자신감과 함께 겸재가 출현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영조 시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성리학적인 학문을 했던 이 겸재정선이 진경산수 우리 땅을 그렸는데 금강전도는 이미지는 비슷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성륙을 그림을 보시면 1740년대에 그린 울진 성륙이래요. 혹시 성륙을 가보신 분 계세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은 가보신 분이 계실 텐데 별로 돌아다니는 건 좀 보면 다르죠. 크게 달라요. 지금 토산하고 바위산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토산하고 바위산하고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바위산을 높게 솟게 그렸어요. 이게 이제 겸재 아이디어. 근데 처음에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답사를 처음 갔을 때 이런 구라가 없다. 그래서 저는 겸재정선의 화법을 제가 논문으로 쓸 때도 겸재정선의 화법의 특징은 구라체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구라는 일본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입구자에다가 비단 라자를 쓴대요. 그래서 주둥아리에서 계속 뭐가 비단이 쏟아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 이건 겸재가 여기 와서 전혀 보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정도예요. 근데 분명히 가긴 갔어요. 기록으로도 갔고 또 그림도 있고. 그래서 근데 왜 저렇게 변형했지?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해결을 못했는데 저도 이제 늙으니까 요즘에 와서 저도 득도가 되는지 이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류굴은 굴은 뭐예요? 음양할 때 음에 해당되죠. 우리 성리학의 기본 틀이에요. 음양이 그 굴은 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에 맞추어서 바위를 양으로 그렸어요. 양으로. 그죠? 남근을 불룩 세운 그런 이미지예요. 그죠? 이게 이제 겸재정선이 성리학적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남근주의적인 요소도 보여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의 혹은 권력과 친했던 그런 화가로서의 문인 화가로서의 그런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겸재정선이 과거에도 떨어지고 지금을 하면 이제 만년주사로 살기도 했는데 만년주사로 관료 생활을 했는데 바로 저런 음양으로 자연을 재해석할 정도로 주역에 밝았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사서삼경 중에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죠? 여러분 성리학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노노맹자 이렇게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가 주역이에요. 주역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주역을 완전하게 독파해서 저렇게 우리 자연을 음양으로 해석할 정도가 됐는데 과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높은 위치에 못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겸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노맹자는 무시하고 지가 좋아하는 주역만 대입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통합된 사회를 끌어가는데 하나를 완벽하게 집중하는 그런 인간형이 함께 약간 융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음양의 변화를 어디서 배웠냐면 겸재가 이 백악산 밑에 지금 청와대 쪽에서 바라본 백악산, 북악산, 우리 청와대 뒷산, 경복궁 뒷산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남근바위가 있어요. 부암이라고 하는데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서울 사람들이 바람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남근바위의 영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반이 돼서 뭐 소녀시대도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이돌 그룹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 연극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바로 요거죠. 오른쪽 실경에 저 바위를 겸재가 이제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이런 작업. 이게 이제 우리 땅에 숨어 있는 음과 양의 이미지들을 겸재가 이렇게 찾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박연폭포라고 하는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겸재 오감은 이 그림에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박연폭포는 개성에 있는 3대 개성의 3대 3절이라고 그랬죠. 송도 3절. 그래서 이쁜 황진이가 사랑한 화담 서경덕, 그 다음에 박연폭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폭포 물소리가 제일 우렁찬 우렁차서 우리나라 3대 폭포로 또 꼽히죠.
그러니까 이 그림도 사실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 뭔가 반응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자, 남근바위에서 지금 박연폭포 그림으로 나왔어요. 예? 대단하죠. 아니 실물 사진 필요 없어요. 아주 그냥 힘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 남근 의식이 지금 이 바위 보세요. 아이고, 저 바위의 솟은 모습, 그다음에 소의 그 음량을 또 이렇게 구조적으로 맞췄는데 바로 이 박연폭포의 실경이에요. 이 실경을 저렇게 구라쳤어요. 왜 구라쳤을까요? 힘있게 보이게. 소리죠, 소리. 그죠? 폭포 소리의 소리감을 평면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리얼리티를 화폭에 담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겸재가 우리 땅을 여행하면서 느낀 오감을 통합하는 방식이에요. 저게 이제 박연폭포의 겸재가 읽은 박연폭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바다 노래를 가수가 하면서 뭐 했어요? 바다 소리를, 파도 소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기 오늘 저는 음악 콘서트, 뮤지컬, 무슨 연극, 영화 이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안 보냐?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 파도 소리를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이 박연폭포의 이 소리감, 그죠? 이 소리감을 통합하는 인간의 의지, 이게 이제 함께 이렇게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범사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민요 중에 그 박연폭 노래가 민요가 이제 유명하죠. 그런 폭포 소리를 이제 화면에 담은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폭포 소리가 들리면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왕제색도 유명한 그림이죠. 75 먹은 할배가 힘이 얼마나 넘치면 제가 보기에는 소녀 색시를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아들들이 그 10대 소녀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붙여준, 그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힘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지금 75 먹은 노인이 그렸다고 해도 믿기지 않을 그런 그림입니다. 인왕제색은 제자는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이런 뜻입니다.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비에 젖은 인왕산 바위와 그 밑으로 깔리는 구름, 그 위로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은 겸재 정선은 그 정선의 진경산수는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구라체를 폈는데 또 이 그림을 보면 닮았어요. 미쳐요. 아주 닮게 그렸어요, 그죠? 그럼 제 이론이 틀린 거야. 겸재 정선은 구라체를 구현했다. 우리 땅을 그리면서 이건 안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구라치긴 했어요. 굉장히 넓은 인왕산의 폭을 주봉에다가 초점을 맞췄죠, 그죠? 주봉에다 초점을 맞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너무 닮게 그린 것이 특징인데 그렇게 닮게 이렇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는 75 평생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겸재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본 금강산 아니 인왕산을 70년 동안 매일 봤으니까 구라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은 그런 풍경을 그리게 됐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제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 막 개인 그런 풍경을 포착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나기가 지나간 직후에 맑게 개인 풍경을 포착한다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이제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서 세계 미술사를 전체 통틀어 가장 유명한 시기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19세기 인상주의를 꼽잖아요, 그죠? 마네, 모네, 세잔느, 고흐 뭐 이런 화가들을 꼽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이미 겸재가 150년 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겸재가 갖는 그런 또한 또 다른 위대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도 좋죠. 그 앞에 본 막 우악스러운 힘보다 힘이 빠진 상태예요. 이건 아마 70대 후반 아까 인왕제색도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간이니까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저 남산 목멱산이라는 건 옛날 남산의 이름인데 그 남산의 풍경을 클로즈업해서 실루엣으로 툭툭 밑점 이렇게 붓을 이렇게 툭툭 치고 그 아래 감도는 구름을 남산 아래 구름이 감도는 걸 보신 적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는데도 저런 그 구름을 통해서 남산의 실루엣을 쭉 남산의 마음을 그 풍경의 그 풍경이 갖는 형상을 단순화해서 풍경의 마음을 읽는 이런 겸재의 특징입니다. 저 산꼭대기에 그 외국가에 나오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죠? 저는 사절인 줄 알았더니 그 사절이라고 얘기했다가 초등학생한테 혼났어요. 2절이랬죠. 2절. 저 남산 위의 소나무는 이제 6.25 때 그 미군 폭격으로 저기 이제 산 정상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 남산 위의 소나무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겸재가 대상을 정말 오감으로 정리해내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만폭동인데 이게 이제 60대 때 그림이에요. 만폭동의 시끄러운 모습이에요, 그죠? 만폭동은 만개 폭포가 있는 동네야. 만개 폭포가 있으니까 옆에서 그 만폭동에 들어가면 대화가 가능해요, 안 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시끄러워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한 3번쯤 가봤는데 아주 뭐 정말 소란해요. 여름에 그 물살이 셀 때는 그런 폭포를 그리다가 이제 인생을 이제 끝내는 그죠? 시기로 가면서 그 만폭동의 분위기를 청학대, 금강대, 소양로, 대학로 이렇게 압축을 하고 정말 맑은 담채로 정리해내요, 그죠? 좋죠? 잘 모르겠는데. 예, 좋죠. 이게 이제 겸재의 위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저건 이제 거의 현대화 같아요, 그죠? 현대 뭐 세잔느 수채화도 저보다 더 간결하게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겸재를 계승한 사람이 단원 김홍도예요. 그 김홍도는 뭘로 유명하죠? 풍속화로 유명해요. 그 현실 풍속을 그린 김홍도는 옥순봉, 단양 옥순봉을 그렸는데 거의 똑같죠. 지금 여기 그 충주 댐이 여기까지 차서 그 위로 솟은 바위가 제가 찍은 사진하고 아주 딱 닮았어요. 즉 김홍도는 마음보단 뭘 중요시한 거예요? 대상 눈에 보이는 대로의 대상, 그죠? 사실적인 묘사를 중요시한 거죠. 즉 오감을 하나로 통합해내는데 김홍도가 눈을 중요시한 거죠. 그 눈을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근대 문화사의 흐름 속에서 근대성을 찾을 때 바로 눈을 찾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의 대상. 그런데 우리 동양 예술 정신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마음으로. 그래서 신사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담게 한다. 그래서 이런 김홍도는 이제 근대적인 한 단계 더 근대성으로 자신의 그 예술적 방식을 찾아낸 그런 모습을 이 옥순봉 그림에서 보여주고요. 정조 시절이죠. 그것을 하나 또 더 넘어서 이런 소림명월도 같은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은 어딜 그린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위치가 어딜 그렸을까? 지금까지 겸재에서 단원까지 영조에서 정조 시절까지 그려진 18세기 진경산수화는 거의 100점 중에 99점이 다 절경, 명승, 고적이에요. 아까 이제 신이 보는 풍경이나 선녀가 내려올 법한 그런 짱이나 이런 데를 그렸는데 이 그림은 김홍도가 사는 바로 담장박 풍경이에요. 그죠? 김홍도가 살고 있는 담장박 풍경. 이 유명한 데가 아니고 삼터의 풍경. 여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 고전 그림이 이제
그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또 보름달이 뜬 봄나무의 몇 그루의 봄나무와 개울가의 저 풍경을 저렇게 이제 소담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이렇게 풀어낸 걸 보면 김홍도의 또한 또 다른 위대함을 이제 우리가 단순히 풍속 화가로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땅을 땅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의 땅의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위대함을 김홍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제 문화사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 영조에서 정조로 가는 변화는 겸재정선에서 단원 김홍도로 가는데요. 성리학 후기 사회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리학의 계승으로 되게 노론 계열, 서인 노론 계열에서 집권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승, 성리학 계승이 하나의 그 이념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리학을 벗고 현실과 함께 조우하자. 그래서 실학주의죠. 성호이익이나 다산정약용이나 연암박지원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제 단원 김홍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과 내 삶터의 그 일상을 내 삶터를 아름답게 인식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를 시켜내는 힘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돈. 아까 융합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펀드 말씀하셨는데 역시 뭐 힘은 돈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영조 정조 시절에 이러한 우리 땅의 성리학적 이미지로서의 구라체, 혹은 내 땅이 정말 아름답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내가 굽어본 지금 안녕치 못한 사람들이 사는 땅, 그 땅조차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김홍도의 이 에너지는 바로 이제 이 경제력 성장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잘 가다가 19세기에 와서 이게 이제 좌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땅은 내 일상, 그죠? 내 땅은 내 일상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간일 경우 바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런 아름다운 일이 그림으로 그려져요. 이게 세계 에로티즘 미술에 이렇게 자연과 정말 인간의 섹스가 예술의 대상이고 그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은 조선 사람밖에 안 했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보다 춘화가 훨씬 발달하고 엄청나게 많이 그려졌는데 이렇게 자연 힐링은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우리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내가 섹스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변화가 19세기 초까지 이루어지다가 이게 이제 조선의 몰락과 함께 몰락하는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이제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 그냥 마음만 강조하는, 그 대상과 소통하면서 융합하면서 표현하는 마음이 아니고 대상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땅은 배제. 왜? 그 땅이 안녕치 못하게 가니까. 그죠? 19세기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19세기 역사가 세도 정치, 그다음 뭐 삼정의 문란, 그다음에 민중항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 추사 김정희는 아예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림 혹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형상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겸재단원의 우리 땅을 통한 이 소통과 융합의 그런, 혹은 육감을 통합하는 이 살과 마음의 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약화돼요. 조선의 몰락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땅은 아름다워요.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어디? 인수봉? 좋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살아요. 그죠? 네. 여기 설악산입니다. 저 미시령 쪽에서 보는 울산 바위의 측면 모습이죠. 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